오늘 강의의 주제는 제3장 교육제도의 형성과 확대입니다. 목차를 보면 먼저 공교육 제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되었나 하는 과정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근대 교육 공교육 제도의 특징이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뒤에 공교육 제도가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변화를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 제도가 형성된 거는 나라에 따라서 뭐 차이가 있지만 처음에 나온 것은 유럽과 미국에서 1850년경에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근대적인 교육 제도가 성립이 되는다. 그 특징은 뭐 어렵지 않은데, 국민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하고 학교의 관리를 어떤 개인이나 교회나 어떤 특정 집단이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부가 관리를 하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면서 교육의 목적도 어떤 개인이나 특별 집단의 사적인 필요나 목적이 아니라 공적인 필요, 공적인 목적이 주가 된다는 거, 이거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어땠는가? 그 이전에도 학교라는 건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를 위한 엘리트 스쿨에서부터 어 그 부인들이, 여자들이 자기 부엌에서 동네 아이들 몇 명을 놓고 가르치는 데임 스쿨 같은 조그마한 학교에서부터 도시 빈민들 아동들을 위해서 교회가 주도했던 체리티 스쿨, 자선학교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학교들이 존재를 했고, 따라서 교육의 내용도 달랐습니다. 당연히 달랐죠. 그래서 엘리트 스쿨에서는 학문 중심적 교육과정 교육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고, 대임이나 체리티 스쿨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학습들, 그러니까 뭐 읽기, 쓰기, 산수를 중심으로 한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 다른 종류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서양에서는 뭐 개인이 있지만 단체로서는 종교, 교회가 학교 교육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 한국은 종교나 교회, 종교 집단이 주도한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왜 1850년경에 공교육 제도가 나타났는가 하는 거는, 그때 그 이유는 그때 근대 국가,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민족 국가를 형태를 둔 근대 국가가 그때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18세기에 많은 식미 혁명을 거치면서 그전에 있던 모나키라든가 엠파이어 스테이트든가 이런 것들이 리퍼블릭, 공화정의 형태를 둔 근대 국가, 민족 국가의 형태로, 네이션 스테이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서 그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던 인스티튜션, 근대의 사회 제도, 사회 기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hospitals, courts, army, prisons, schools 같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근대 사회 기관들이 그때 같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근대 학문도 이때 같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 이전에는 학문이 뭐 철학이 중심이 되고 많은 학문들이 없었어요. 철학, 심리학, 교육학 이런 것도 같은 학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점점 분화가 되면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런 근대 학문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교육의 설립 과정을 이제 그 나라마다 그 각 역사적 맥락에 따라서 틀린 뭐 다 똑같은 건 아닌데, 미국의 공교육의 성립 과정을 보면 대체적인 어떻게 공교육이라는 것이 형성이 됐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공교육을 세운 사람은 호레이스 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이 독립되고 20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미국 공화국의 초창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원래 법률가였고 정치가였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미국에서 중요했던 문제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됐을 때 그 국민들을 하나의 미국 시민으로서 통합하는, 하나의 국가로 만드는 그런 통합의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가장 할 수 있는 기관은 학교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인에서 교육자로 이제 교육 운동을 선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주의 최초의 교육감이 되고, 어
미국의 공교육 제도를 세우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돼서 이 사람을 Father of American School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공교육 설립하는 그 운동을 Common School Movement라고 부르는데, Common School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미국이란 시민 통합을 위해서는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 내용을 가진 학생을 배워서 사람들이 똑같은 의식을 갖는 시민 의식을 갖는 거로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학교 이름을 이제 Common School Movement라고 부르면서 1840 년도에 시작을 해서, 그게 미국 전역에 이런 퍼블릭 스쿨 시스템이 형성되기까지는 한 40 년이 걸려서 1880 년도에는 완성이 됩니다. 또 미국의 많은 변화들이 있듯이 동부에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게 인제 시카고, 일리노이 이쪽은 중서부로 전파가 되고, 그러고 나선 두 갈래로 갈려서 하나는 서부로 해서 태평양 쪽으로 가고, 하나는 남쪽으로 이렇게 갈려서 가는 그런 식으로, 미국 땅덩이가 뭐 워낙 넓고 당시에는 교통, 통신 이런 것들이 발전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40 년의 세월에 걸쳐서 공교육 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게 형성이 되고 나서는 바로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팽창을 하게 되죠. 당연히 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제 공교육 제도가 되니까 늘어나게 되면서, 이때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여교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1880년 이때 되면 벌써 여기 초등학교, 이때는 중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어 초등학교가 1 학년부터 8 학년까지 의 그 초등학교인데, 거기에 여교사의 비율이 80% 까지 이르는 그런 급증한 현상을, 그래서 이거를 Feminization of Teaching, 교직의 여성화라고 부르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이게 그 이후에 초등학교 여교사들이 계속 많은 그런 현상으로, 교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 게 바로 이렇게 되면서부터 되고, 우리나라도 그 똑같은 현상이 초등학교에는 있죠. 그 이유는 뭐 간단해요. 비용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이게 공교육이 되면서 조정부가 교육비를 담당해야 되는데, 여교사는 그때 남교사에 비해서 훨씬 쌌죠. 절반, 어떤 경우 심한 경우에는 1/3 의 급여만 주고도 여자는 여교사를 채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교사 뭐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의 큰 인센티브가 돼서 여교사가 급증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팽창하게 되고 나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1900 년대 이후에는 고등학교가 엄청나게 팽창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발전 과정이죠. 그래서 그 고등학교는 이제 유럽에서는 고등학교가 이 투 트랙 시스템의 고등학교 모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문계, 실업계로 고등학교가 되면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미국은 그런 모델이 보편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채택하지 않고 어 종합 고등학교, comprehensive high school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다르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미국이 이민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민을 미국 시민으로 만들고 아메리카나이제이션을 시키고 하나의 시민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 유럽 국가에 비해서 훨씬 그 필요성이 컸기 때문에 가르지 않고 하나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를 가고 같은 내용을 배우고 같은 문화를 하고 그래야지 어 동일한 의식을 가진 미국 시민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종합학교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나타난 하나의 그 중요한 문제가, 이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오는데, 그 이전의 고등학교는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었어요. 대학 입시를 가기 위한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하학이라든가 라틴어라든가 뭐 수학이라든가 논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고전적인 학문적인 과목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문제는 인제 대학을 갈 생각이 없는 학생들을, 그 다양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인제 들어왔는데, 그런 예전의 그 학문위주의 교육 과정을 이 학생들한테도 그대로 가르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고등 교육 과정을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엄청난 토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걸 그래서 더 그레이 커리큘럼 디베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건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나중
뒤에 챕터에 가면 이 문제를 다루는 챕터가 있으니까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팽창을 하고 2차 대전 이후에 들어서서 이제 대학들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이제 GI 빌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제 장학금 제도죠. 2차 대전을 에서 돌아온 남 청년들 남자 청년들을 대학에 볼 수 있는 특별한 그런 빌이 이렇게 제공되면서 대학에 들어가는 음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학 교육도 팽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 뭐 자연스럽게 초동이 팽창하고 그다음에 고동이 팽창하고 대학이 팽창하는 거는 같고 우리나라도 이런 과정을 1945 년부터 쭉 거치는데 훨씬 더 초고속으로 예 설립이 되고 형성이 됐는데 그 과정은 이제 뒤에 다른 챕터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근대 교육이 공교육이 성립이 되면서 그 성격은 국가주의적 교육의 형태를 띠게 돼요. 왜 국가주의적 교육으로 전개가 되느냐 하는 거는 이 근대 사회라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18, 19 세기의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해서 일어나면서 전통적인 지배 체계가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나키라든가 뭐 귀족이라든가 왕이라든가 그런 전통적인 지배했던 그런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공화정이고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거는 이 대중 민중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그런 제도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런 대중에 의한 통치가 되면서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대중에 의한 통치가 올바른 정치 형태인가라는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죠. 그때 이 근대의 통치 형태에서는 두 가지의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하나는 통제형과 하나는 민주화형이라고 그러는데 민주화형은 그 진짜로 대중에 의해서 민주가 자유적으로 자율적인 통치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보는 진정한 의미의 데모크라시를 바람직하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고 통제형은 대중에 의한 통치는 위험하다. 우민 정치로 봐줄 수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아서 대중에 대한 어떤 통제 컨트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이런 통제형의 두 가지 아이디어가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통제형이 승리를 해서 근대 국가는 통제형으로 전개가 돼요. 이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제 후쿠오카 쓴 Discipline and Punish라는 책이에요. The Birth of the Prison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사람이 그 범인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퍼니시해서 체벌 채용해서 imprisonment 투옥 감옥이라는 걸로 바뀌게 된가 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체벌 채용은 인제 위험성이 생기고 그거를 하는 동안에 이 시민들이 퍼블릭하게 하니까 대중들이 그걸 보면서 나중에는 이거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반항이나 이런 불만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사회가 소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하니까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범인을 다루는 방식이 전부 인제 감옥에다 넣는 거죠. 근데 감옥의 기간을 어떻게 뭐 장기로 하느냐 아니면 뭐 10년 하느냐 5 년 그 기간에 따라서 범죄 정도에 따라서 기간을 조정하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형태는 imprisonment로 되면서 그들을 감시하고 관찰하고 규제하고 훈계하고 훈련하는 이런 디시플린 형태로 바뀐다 이거죠. 그러니까 디시플린의 퍼니시에서 디시플린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제목이 디시플린 앤 퍼니시라는 제목이 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회가 점점 더 휴머니테리안하게 돼서 인간 중심적이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뀐 것이냐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후코는 그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게 컨트롤하는 방식이 더 스마트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 근대 사회가 디시플리너리 소사이어티로 19 세기로 오면서 이 처벌하고 직접적인 처형을 하는 세계가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가 이런 감시, 관찰, 어 훈련, 디시플린을 바탕으로 한 사회로 변한다 그래서 이걸 디시플리너리 소사이어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걸 담당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것이 인제 아까 말한 감옥이라든가 그리고 학교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관찰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감시를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 잡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관계되는 학문도 형성이 되는데 범죄학이라든가 정신병리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교육학 또 이런 디스플린을 위한 그런 학문으로서 발전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 공교육에 는 근대 국가가 통제형으로 됨으로써 근대 공교육도 통제형으로 되면서 국가 주도적, 국가주의적 교육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19 세부터 국가가 탑 다운 어프로치죠. 위계적인 그런 구조를 갖게 되고 개인보다는 국가가 위주가 되고 학생보다는 교사가 위주가 되는 그런 교육의 형태를 띠게 되면서 이거를 이제 국가주의적 교육관, 국가주의적 교육 제도가 성립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쭉 오다가 1970 년경이니까 그러니까 서구로 따지면 한 100년 정도, 한국으로 따지면 어 좀 20-30년 되지만 한 서구에서는 이런 국가 주도적 탑 다운식의 교육관과 교육 제도가 한 100 년쯤 이어져 오다가 이거에 대한 비판과 변화의 징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동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1960 년대 후반에서 1970 년대 초 또 이때죠. 이때가 사회 변혁의 시기였다고 얘기를 그래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가 이때인데 이때 이제 공교육 제도에 대한 비판과 변화의 시작이 이때입니다. 그래서 1968 년에 The World Educational Crisis라는 책이 나오고 72년 유네스코에서 Learning to Be라는 책이 나오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국가 주도적 공교육 학교 제도의 비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적인 비판 사항은 이런 교육은 회귀성 (uniformity) 그다음에 비개인성 또는 몰개인성 (depersonal)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런 국가주의적 국가에서 그런 인간형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사회에 그냥 순응하는 그런 적응하고 순응하지만 않은 그런 수동적인 인간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 비판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교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운동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학교 내에서 학교의 변화를 하는 운동도 있고 학교 바깥에서 교육을 변화하려는 운동이 있는데 학교 내에서의 운동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대안학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대안학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이제 교재에 잘 설명이 돼 있어서 여기서는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할 텐데 여러 가지 4 가지 유형으로 김시니스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학교형이라는 게 있어서 국가 주도나 정부 주도나 탑다운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학교를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형태의 학교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자유학교형, 대안학교 운동인데 여기서 인제 가장 유명한 것이 영국의 서머힐 스쿨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 아마 1964 년인가 그때 시작을 했고 대안학교의 뭐 원조 뭐 시조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가 이런 자유학교이고 한국에는 자유학교 물거라는 게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생태 문제로 중심으로 한 그런 대안학교 운동도 있어서 이거를 생태학교이라고 하고 영국의 작은 학교, 한국에는 간디 청소년 학교가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교육 시스템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재적응 학교에 대안학교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생활학교, 한국의 성지고등학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그런 거 말고 특별한 이념을 가진 고유 이념 추구형 대안학교들도 있는데 독일의 왈도르프 학교, 한국에서는 풀무원 농업고등기술학교가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학교 내에서의 운동이고 학교 바깥에서 교육을 왜냐하면 학교 내에서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미. 그렇게 해서 학교 바깥에서 교육을 바꾸려고 왜냐하면 학교하고 교육은 반드시 똑같은 게 아니죠. 학교는 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이지만 교육은 학교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납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뭐 TV를 통해서도 일어나기도 하고 친구를 통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뭐 길거리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학교가 아닌 학교 바깥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교육을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탈학교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홈스쿨링 재택학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평생교육 lifelong education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lifelong education이 무슨 학교를 다 졸업하고 대학까지 다 졸업하고 나서 성인이 됐을 때 교육 을 받고 싶을 경우에 제공하는 뭐 그런 거를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원래는 그게 평생교육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평생교육은 학교육을 벗어난 어 학교 바깥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교육 그런 그 이전에 어 중앙집권적 탑다운 교육 방식의 관을 변화시키자 하는 그런 좀 혁명적인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어 쇠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 간의 변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의 주도권을 국가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더 옮겨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학습의 주도권도 교사 중심이 아니고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되고 다시 말하면 그전에 있었던 통제형을 진짜 민주형으로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것이 이런 근대 교육 간의 변화의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시도라고 김신혜 씨는 보고 그거의 예로서 우리나라에서 1989 년부터 일어났던 정교조 운동이 말하는 참교육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교육의 민주화 그다음 의 이런 시도의 한 좋은 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근대의 공교육 제도라는 것은 근대 국가의 형성과 함께 이루어졌고 한 국가, 하나의 국가, 그다음에 하나의 국민을 형성하고 통합의 필요성으로 인해서 근대 교육의 형태는 공개 형태는 통제형으로 발전을 하고 국가주의적 교육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뭐 간단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주의적 교육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1970 년부터 여러 가지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특히 1970 년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티로 사회가 변하면서 이런 탈근대 사회에서 근대에 이루어졌던 그런 국가주의적 탑다운 어프로치의 교육이 과연 좋은가 아니면 어떤 학교 어떤 교육이 더 좋은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면서 1990 년대 이후에 인제 신자유주의 교육 개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이게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다른 챕터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